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첫 번째 키워드 6일 만의 회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이후에 봉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엿새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2시간 37분간 오찬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배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 비서실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등이 배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오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고 하지만 또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이 만남, 또 이를 의식한 만남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전쯤에 드러났었던 네. 갈등을 이제는 단합을 해서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서천 화재 현장 방문 이후로 또 한 번 드러내 보이는 그런 네.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김경률 비대위원 논란이라든지 또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정 간에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오찬에서 지금 말한 김건희 리스크 또 김경률 비대위원 논란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요. 네, 어제 오찬에서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는 영부인 리스크 또 김경률 비대위원 논란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거론해서 풀고 이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갖고 회동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라든지 또 영부인에 관한 논란이라든지 또 신년에 그 윤 대통령이 대담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 논의들을 뭐 정면으로 거론해가지고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이것은 다 봉합된 것으로 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언급 없었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은 문제를 서로 삼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쟁점을 형성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시간 37분간이나 이 만남이 진행이 됐고 또 이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민생 이슈를 당정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동안의 갈등 소재였던 것들이 해소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또 취지가 읽힙니다. 자, 한편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설 연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뭐 정문 돌파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 됩니까? 네, 현재까지는 설 연휴 전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KBS 등의 방송사와 특정 언론과 대담 형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일단은 이제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이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여론이 해소가 안 되면서 결단을 어느 정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러 언론인들이 나오는 기자회견보다는 특정 방송사와의 대담은 안전하기 때문에 정면 돌파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시작된 공천 전쟁입니다. 네. 자, 여야 할 것 없이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이 한동훈표 공천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는 운동권 청산, 86세대 청산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는데요. 네. 이런 취지에 맞게 한동훈식 킬러 공천 또는 자객 공천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속속 더불어민주당 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운동권을 겨냥한 네. 공천이다 이런 건데 자, 정리를 해보니까 벌써부터 저격 공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있는 영등포 을에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배치가 되는 분위기고요. 아하.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을 국민의힘이 아하. 배치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건영 의원이 있는 구로을에는 태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예. 또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을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있는 수원병 지역에는 박문규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교웅 의원이 있는 인천 서갑에는 박상수 변호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계양을 지역에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출마를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재명 대표는 뭐 학생 운동권이라 보기엔 좀 그렇지만 네. 나머지 지금 민주당의 운동권 지역구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은 이제 공천을 한 이른바 이게 킬러 공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킬러 공천 출마 선언은 이어지고 있는데 잡음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기존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 사이에서 네. 불만이나 원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권오현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 같은 경우에 예. 중구 성동구 갑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희숙 전 의원을 내리꽂는 것처럼 비친다. 8090 정치 신인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쉽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 불거진 일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화할 때 이때도 이제 같은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인 김성동 위원장이 충격이다. 참담하다라는 그런 유감을 표시를 한 바가 있고 또 한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인천에서 축혀 올렸을 때도 네. 인천 계양에서 이제 출마를 해왔었던 윤영선 후보도 불만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위화감 이런 것들이 또 국민의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또 특정 지역구를 두고 집안 싸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 이제 그 특정 지역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중성동을에 하태경 의원하고 이해운, 네, 이영 전 그렇습니다. 장관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네, 상황이고 한꺼번에 이게 좀 예. 겹쳤어요. 그러니까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종로 지역에 출마를 원래 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했었는데 했었는데 예, 중구 성동을 지역으로 옮겼고요. 이해운 전 의원 또 이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지역구 쇼핑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던 이영 전 장관 또 이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서 근데 이제 전현직 의원 3명이 네. 이 출사표를 또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집안 싸움이다 이런 또 말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 갑의 경우에도 많죠, 그게. 국민의힘에서 전현직 의원 4명이 공천 경쟁에 나선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이 지역구들 서울 중구 성동을이라든지 또 마포 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인데 대선 때하고 지선 때는 또 여당이 승리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양가적인 특징이 겹치는 지역에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데 네. 자, 민주당도 좀 보면요. 자, 공천을 두고 내부 충돌이 일어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친명, 친문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모습이에요. 네, 일단 민주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네. 원래 이제 민주당 갈등의 축은 뭐 친명 대 비명 이렇게 표현을 할 수 그렇죠. 있었을 것 같은데 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부터 해서 비명계 의원 일부가 탈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세력 사이에서의 또 다른 갈등의 선이 또 불거지는 모양새인데 그것이 이제 다름이 아니라 친명 대 친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 구도로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문계 의원들은 또 비명계 의원으로도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친명 대 비명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지역구에 원외 인사들이나 또 비례의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친명계 초선 비례대표인 이동주,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이 각각 친문계 홍영표 의원이 있는 인천 부평을 그리고 양기대 의원이 있는 경기 광명을 아하.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있는 경기 성남 중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친명계 원외 인사로서 이제 경남 지역에서 정치를 했었던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친문계 핵심 전해철 의원이 있는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할 뜻을 밝혔고요. 네. 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김우영 상임대표도 친문계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이고 본인이 이제 구청장을 했었던 서울 은평 을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야당 안팎에서 이 신구 세력 간의 첨예한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는 중구 성동 갑이라면서요. 왜 그렇죠? 네, 서울 중구 성동 갑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연 임종석 전 실장에게 누군가 도전장을 내민다거나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한간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이바지했다라고 하는 친명계 당원들의 비판이 또 있어서 이 싸움이 이제 친명대 친문의 전형적인 싸움이 되는 이 장소가 서울 중구 성동 갑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여성 군복무입니다. 아하.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마 주장을 하면서 이슈가 된 것인데요. 자, 잊혀질만 하면 이 이슈는 다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네.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신당이죠. 새로운 미래에서도 이 공약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 새로운 미래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의원 등이 있는 이 새로운 미래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 새로운 선택이죠. 새로운 선택이라는 네. 정당에서도 이제 양성 평등을 하려면 이제 여성도 군복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개혁신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류호정 의원 등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인 징병 제도를 여성으로까지 확대를 하는, 양성인 모두 다 같이 군복무를 이행하는 제도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의 공약은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소방 같은 공무원직을 지원하려면 군복무를 지원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제 여성 어떤 지원제, 여성 복무 지원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쪽에서는 양성 복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모두 병역 의무를 수행하자, 뭐 징병제 얘기를 하는 것 네. 같고,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 뭐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되려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달리 봐야 되겠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이슈가 다시 떠오르자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진보당의 경우는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 거다는 이런 해로운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응수를 했는데요. 혐오, 갈라치기와 같은 말은 개혁 반대용 언어 유희일 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구계 소식인데요. 야구가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기아의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요? 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검찰은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수사 의뢰했던 장 전 단장의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선수 뒷돈 요구 지금 LG 트윈스의 이제 박동원 선수 이제 관련된 그 사건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더 발견한 사실이라는 건데, 일단 프로야구 현직 감독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게 아마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구단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감독의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받았고,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네. 일단 검찰은 두 사람이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배임 수재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해서 뭐 박지원 변호사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공무원들이 돈을 받았을 때 직무 관련돼서 네. 뇌물죄가 되죠. 네네. 뭐 지금 기아 김종국 감독이나 뭐 장 단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기업체에 뭐 많이 봐도 임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 사실은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업무 관련돼서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을 때 그게 배임 수재죄가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성
입증이 돼야 되고요. 어떠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이 부정한 청탁인지 입증이 됐을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돈 받았을 때 나쁜 의미로 돈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배임수재죄고요. 아마 두 사람한테 요 혐의를 지금 적용했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장재수 전 단장, 뭐 기아의 단장이었고, 두 사람이 동갑내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미 FA 했던 박동원 LG 트윈스 선수한테 금품 요구한 혐의로 네.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요 과정에서 더 밝혀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장 전 단장을 검찰이 수사하는 도중에 네. 추가로 수사를 해보니까 장 전 단장하고 김 감독이 후원업체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한 의혹을 추가로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에 이제 또 다른 혐의를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사 대상으로 편입이 된 것이고요. 네. 검찰에서는 이제 KBO의 수사 의뢰 사건 및 해당 사건 수사 중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스 구단 지금 아마 내일인가 모레 정도에 스프링 캠프 전지훈련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풀어갈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이게 또 프로야구 구단에 뭐 다른 또 비리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직원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받게 됐는데 시행 이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는 되지 않으면서 83만 개 정도의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고 영세 업체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불만이라든지 걱정 이런 것들이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요. 네. 50인 미만 중소기업인들 일부는 오는 31일 내일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되겠죠. 한 5인 이상 되는 식당 같은 경우, 네. 5인, 6인 종업원이 있는 식당 같은 경우 아마 예상을 거의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유예법이 통과가 안 됨으로써 막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논의를 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야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공방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국회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논의도 안 하다가 뒤늦게 이렇게 니탄 내탄 공방을 하는 것.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네. 벌써 3년 전에 공포가 됐던 법안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게 이번인데 사실 그동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거다. 네. 이거는 이미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예고됐던 부분인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국회에 대해서 일고 있습니다. 자, 여야 서로가 이 제도적 뒷받침을 이유로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제도적 우려가 법안 심사 때부터 이미 나왔다고 하네요. 네, 3년 유예 기간 동안에 여야는 후속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았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확대 적용을 4개월 앞둔 지난해 9월쯤에 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대표 발의로 뒤늦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한 번도 심사가 되지 않은 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이후로 방치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다음 달 1일이 지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유예 법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여당은 1년이라도 더 유예를 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정부가 그동안 유예 기간 동안 뭐 했나 이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유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고 현장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미 기소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실형을 받는 등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 이 법이 그렇게 무서운 법인가라고 하는 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 제2호권 심의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미 이제 여권에서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네. 이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9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자, 어제 유족들이 정말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오체 투지 하나요? 그걸 하면서 좀 울부짖는 목소리까지 들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유족들이 배상을 받는 데 필요한 사법적 행정적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네. 별도의 추모 공간 또 마련해 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족들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한번 특조위에서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쟁점이 돼서 또 유가족과 정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이 특별법이 조속하게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 그것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